어머님, 이제 그만 가셔야 합니다. 최진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1살 아들이 51살 어머니를 내쫓는 날이었어요. 정씨 부인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죠. 할머니, 가지 마세요. 7살 상우가 할머니 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쌍둥이 동생 상민이와 상호도 매달렸어요. 할머니, 우리도 같이 갈게요. 안 된다. 너희는 여기 있어야 한다. 최진사가 아이들을 떼어냈습니다. 정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손자들을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상우야, 상민아, 상호야, 할미가 꼭 다시 돌아온다. 기다리거라.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엽전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꿈속에 나타나 금화한 꾸러미 몰래 놓고 가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1년 전 박 씨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최진사 댁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논밭만 쉰맞이기에 은전도 수백 냥이나 됐죠. 대문부터 기와집까지 걸어서 한참이나 걸릴 만큼 넓은 집이었어요. 최진사는 24세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는 셋 쌍둥이를 낳다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상우, 상민, 상호. 세 아들은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친어머니 정씨 부인이 손자들을 키웠습니다. 50살이었지만 정정했어요. 아침이면 손자들을 깨워 세수시키고 밥을 먹인 뒤 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상우야, 이 글자가 뭐냐? 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사람 인입니다. 상우가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그래, 잘했다. 상민아, 내 차례다. 새 쌍둥이는 똑같이 생겼지만 성격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첫째 상우는 의젓했어요. 둘째 상민이는 재치가 넘쳤고 막내 상우는 온순했습니다. 하지만 셋 다 총명했죠. 할머니, 저희 오늘 훈장님께 칭찬받았어요. 상민이가 자랑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 손주들 다 기특하구나. 최진사도 아들들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어머님, 저 아이들 크면 꼭 과거 급제시키겠습니다. 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 아이들 총명하니 분명 훌륭하게 될 게다.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봄에는 마당에 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연못에서 물장난을 쳤어요. 가을에는 마당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겨울에는 아궁이 앞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최진사가 재혼을 결심하면서 깨졌습니다. 아드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중매쟁이가 찾아왔어요. 좋은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사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아이들도 잘 크는데 꼭 재혼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외로움은 컸어요. 밤이면 죽은 아내 생각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재혼을 하려 합니다. 정씨 부인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거라. 하지만 손주들을 잘 돌봐줄 사람이어야 한다. 최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머님. 며칠 후 박 씨를 만났습니다. 25살의 젊은 과부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곱고 말씨가 부드러웠죠. 처음 만난 날 박 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최나을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눈빛은 차분해 보였어요. 최진사는 박 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얌전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았거든요.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정 씨 부인은 박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가씨, 우리 손주들 잘 돌봐주게. 박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어머님. 제 자식처럼 아끼겠습니다. 정 씨 부인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부디 이 집에 복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 박 씨는 공손하게 대답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 씨 부인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어요. 새 신부가 참 곱습니다. 최진사 댁의 경사로군요.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박 씨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박 씨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그래, 잘 잤다. 정 씨 부인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박 씨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며느리였죠. 박 씨는 집안일을 부지런히 거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지었어요.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인들에게도 상냥하게 대했죠. 하인순이야, 수고가 많구나. 이거 먹거라. 박 씨는 떡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순이는 감격했어요. 마님 감사합니다. 하인 철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수야 힘들지. 이 돈으로 술이라도 한 잔 사 먹거라. 박 씨는 은전 한 양을 쥐어줬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박 씨는 하인들을 하나씩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돈을 주고 좋은 음식을 나눠주고 상냥하게 대했어요. 하인들은 점점 박 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잘했습니다. 상우야, 이리 오너라. 박 씨는 상우를 불러 곶감을 줬어요. 맛있게 먹어라. 상우는 어색하게 받았습니다. 상민아, 내 옷이 해졌구나. 새 옷을 해입해야겠다. 상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상우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잠깐 쉬면서 이거 먹어라. 박 씨는 상우에게 엿을 건넸습니다. 상우는 조심스럽게 받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진사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어머님,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박 씨가 집안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돌봐줍니다. 정 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부지런하고 예의도 바르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씨의 눈빛이 가끔 차갑게 변하는 걸 봤거든요. 아무도 안 볼 때 하인들과 속닥거리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2달째 되던 날, 박 씨는 본격적으로 계략을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하인 순이를 불렀어요. 순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은전 10량을 주마.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량이요? 그럼. 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씨는 하인 철수도 불렀습니다. 철수야, 내가 나를 도와주면 은전 10량을 주겠다. 철수도 귀가 솔깃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마님? 박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야. 어머님에 대해서 말이다. 하인들은 놀랐지만 돈에 눈이 멀었어요. 3개월째 박 씨는 첫 번째 계략을 실행했습니다. 정 씨 부인이 잠든 밤 몰래 방에 들어갔어요. 비녀를 가져다 쌀독에 숨겼습니다. 버선은 장독대 뒤에 넣었죠. 다음 날 아침 정 씨 부인은 비녀를 찾았습니다. 내 비녀가 어디 갔지? 여기저기 뒤졌지만 없었어요. 며칠 후 박 씨가 쌀독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비녀가 여기 있네요. 박 씨는 비녀를 들어 보였어요.
왜 쌀독에 있을까요? 깜빡하셨나 봐요. 정씨 부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쌀독에 넣을 리 없는데. 하지만 박 씨는 웃으며 말했죠. 요즘 일이 많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어르신이 깜빡하시나 봐. 나이가 드시니 그럴 수도 있지. 박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더 큰 계략들이 기다리고 있다. 넉 달째 박 씨는 두 번째 계략을 펼쳤습니다. 정 씨 부인이 낮잠을 자는 동안 방 앞 물건들을 옮겼어요. 병풍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탁자를 창문 쪽에서 벽 쪽으로 옮겼습니다. 정 씨 부인이 잠에서 깨어 깜짝 놀랐어요. 내 방 물건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분명 병풍은 오른쪽에 있었는데.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정 씨 부인이 말했죠. 방 물건들이 움직였어. 누가 옮긴 거냐? 박 씨는 놀란 척 했습니다. 어머님, 병풍은 원래 저기 있었는데요. 탁자도 원래 저 자리입니다. 하인 순이를 불렀어요. 순이야, 이 방 물건들 원래 이 자리 아니냐? 순이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네, 마님. 원래 저 자리입니다. 정 씨 부인은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잘못 본 건가? 박 씨는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피곤하신가 봐요. 푹 쉬세요. 정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했습니다. 5달째 박 씨는 세 번째 계략을 썼습니다. 정 씨 부인의 아침죽에 수면제를 조금 탔어요. 정 씨 부인은 아침 식사 후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정 씨 부인은 눈을 비볐어요. 이상하게 졸리는구나. 잠깐 누워야겠다. 정 씨 부인은 낮잠을 잤습니다. 1시진, 2시진, 3시진. 해가 기울도록 깨어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에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박 씨는 최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주무셨어요.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가 봐요. 최진사는 걱정했죠. 어머님이 편찮으신가 보군요. 6달째 박 씨는 네 번째 계략을 실행했습니다. 정 씨 부인의 차에 환각을 일으키는 약초를 조금씩 탔어요. 독성은 없지만 이상한 것을 보게 만드는 약초였습니다. 정 씨 부인은 차를 마신 후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벽에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고 창문 밖에 사람 형체가 어른거렸습니다. 저기 뭐가 있어. 정 씨 부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박 씨가 창문을 열어 보였죠. 어머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르신이 헛것을 보시나 봐. 박 씨는 걱정하는 척하며 소문을 냈어요. 어머님께서 요즘 이상한 것들을 보신대요.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 댁 어르신이 노망이 드셨나 봐. 아직 50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러시다니. 박 씨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계략을 시작할 때야. 7달째 박 씨는 가장 악랄한 계략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건달 김서방을 만났어요. 박 씨는 김서방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둘은 이미 정을 통하고 있었죠. 서방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박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서방은 박 씨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이요, 당신? 저 늙은이를 쫓아내야 해요. 귀신 분장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김서방은 씩 웃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오. 그날 밤 깊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정 씨 부인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창문 밖에서 하얀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정 씨 부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지?
창문을 바라봤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창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쳤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을 뻗어 정씨 부인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으악! 정씨 부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촛대를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귀신이야. 최진사와 박씨,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씨 부인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귀신이 있었어. 저기 창문 밖에. 최진사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님, 아무도 없는데요. 분명히 있었어. 흰옷 입은 귀신이 나를 보고 손을 뻗었단 말이야.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씨가 다가와 정씨 부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어머님, 악몽을 꾸신 게 아닐까요? 창문 밖에 아무도 없어요. 아니야. 분명히 봤어. 정씨 부인은 고집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르신이 또 헛것을 보셨나 봐. 그날 밤 이후 정씨 부인은 잠을 못 이뤘습니다. 혹시 또 귀신이 나타날까 봐 두려웠거든요. 눈을 감으면 그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흘 후 귀신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왔어요. 창문을 긁는 소리까지 냈습니다. 드득, 드득. 으악! 정씨 부인은 또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님,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봤어. 이번엔 창문을 긁기까지 했단 말이야. 하지만 최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푹 쉬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정씨 부인은 밤마다 비명을 질렀어요. 잠을 못 자니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 밑에는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걸을 때도 비틀거렸죠.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박 씨는 최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심각해요. 밤마다 귀신 보신다고 하시고 손도 떨리시고. 최진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하나. 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원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인 것 같은데. 8달째 박 씨는 다른 계략들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정씨 부인이 읽던 책의 페이지를 찢어내고 다른 내용을 끼워 넣었어요. 정씨 부인은 책을 읽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이 책 내용이 어제와 다른데. 박 씨를 불렀어요. 박 씨야, 이 책 좀 보거라. 박 씨는 책을 펼쳐봤습니다. 어머님, 원래 이런 내용인데요. 정씨 부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죠. 어머님께서 잘못 보신 거예요. 또 다른 날 박 씨는 정씨 부인의 옷에 몰래 재를 묻혔습니다. 어머님, 옷이 더러우신데 언제 묻히셨어요? 정씨 부인은 당황했어요. 나는 모르는데. 혹시 어디 넘어지셨나요? 박 씨는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아니, 넘어진 적 없어. 정씨 부인은 혼란스러웠죠. 9달째 박 씨는 식사 조작도 했습니다. 점심을 드린 후 저녁 무렵에 물었어요.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먹었지. 아까 드렸잖아. 정씨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박 씨는 놀란 척했어요. 어머님, 점심 안 드셨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했더니 배부르다고 거부하셨잖아요. 하인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어머님 점심 드셨니? 순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요, 마님. 어르신께서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정씨 부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먹었는데 내가 미쳐가는 건가?
10달째 정 씨 부인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밤마다 귀신에 시달리고 낮에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손은 심하게 떨렸고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진사 댁 어르신이 완전히 미치셨대. 밤마다 귀신 본다고 하고 낮에도 헛소리 하신다던데. 박 씨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11달째 박 씨는 정 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앉았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 씨 부인은 지쳐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돕니다. 정 씨 부인은 긴장했어요. 무슨 소문? 어머님께서 노망이 드셨다는. 박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어머님께서 귀신을 보신다고,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정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노망나지 않았어.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박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잠시 제가 집안 살림과 재산 관리를 맡으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냐? 정 씨 부인이 놀랐습니다. 박 씨는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어머님께서 푹 쉬시는 거예요. 일에서 손을 떼시고 편히 계시면 사람들도 어머님이 건강하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재산을. 정 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박 씨는 정 씨 부인의 손을 잡았어요. 잠깐만이에요, 어머님. 여론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모든 걸 돌려드릴게요. 정 씨 부인은 고민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어요. 밤마다 귀신에 시달리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시달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죠. 최진사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박 씨 말이 맞습니다. 잠시 쉬시는 게 좋겠어요. 박 씨가 잘할 겁니다. 정 씨 부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정말 잠시뿐이다. 박 씨는 공손하게 절했어요. 물론입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날 정 씨 부인은 창고 열쇠를 박 씨에게 넘겼습니다. 재산관리장부도 건넸어요. 잘 부탁한다. 박 씨는 열쇠와 장부를 받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손에 넣었어. 이제 이 집은 내 것이야. 열쇠를 받은 그날 밤부터 박 씨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가 외출한 사이 정 씨 부인의 방을 찾아갔어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해요. 박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 씨 부인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 이 집은 이제 제 것입니다. 박 씨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조용히 계세요. 말썽 부리시면 곤란해요. 내가 감히. 정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셔도 소용없어요. 누가 믿겠어요? 다들 어머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는걸요. 정 씨 부인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 씨의 말이 맞았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박 씨는 정 씨 부인의 방을 가장 추운 곳으로 옮겼습니다. 북쪽 끝 작은 방이었어요. 겨울바람이 그대로 들이치는 곳이었죠. 어머님, 이 방으로 옮기세요. 정 씨 부인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인들도 박 씨 편이었거든요. 식사도 형편없어졌습니다. 아침에는 찬밥 한 그릇, 저녁에는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반찬도 시든 김치 조금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밥이냐? 정 씨 부인이 항의했습니다. 박 씨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드실 거 아니면 굶으세요.
귀신 분장은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밤마다 창문을 두드렸어요. 드득, 드득. 정씨 부인은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도와줘. 귀신이야.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박 씨가 하인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어머님이 소리 지르셔도 가지 마라. 정씨 부인은 완전히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손은 심하게 떨렸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어요.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귀신이 온다. 귀신이 또 온다. 정씨 부인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중얼거렸어요.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한편 6살 쌍둥이들은 할머니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상우가 물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손자를 안았어요. 상우야, 할미는 괜찮다. 박 씨가 다가와 아이들을 떼어냈습니다. 아이들아, 할머니는 지금 편찮으시니까 방해하지 마라. 하지만 할머니가, 상민이가 말하려 했지만 박 씨는 매섭게 쏘아봤어요. 말대꾸하지 마. 아이들은 무서워서 물러났습니다. 12달째 박 씨는 마지막 계략을 준비했습니다. 정씨 부인을 완전히 쫓아낼 계획이었어요. 어느 날 밤 박 씨는 자기 팔에 멍을 만들었습니다. 돌로 3개 내리쳤어요. 아프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 고통쯤이야. 다음 날 아침 최진사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서 저를 때리셨어요. 팔을 보여줬어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최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당신을 때렸다고? 네. 어젯밤에. 박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음식을 드렸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며 저를 때리셨어요. 하인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니? 순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네, 나으리. 어르신께서 마님을 때리시는 걸 봤습니다. 철수도 증언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어르신께서 마님 팔을 3개 잡으셨어요. 최진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님, 정말 박 씨를 때리셨습니까? 정씨 부인은 황당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난 박 씨를 때린 적 없다. 하지만 최진사는 믿지 않았어요. 어머님, 증인도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정씨 부인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 씨는 더 심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서 아이들한테도 해코지하려 하셨어요. 어젯밤에 상우를 밀치셨어요. 최진사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상우야, 할머니가 너를 밀쳤니? 상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박 씨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감싸는 거예요. 착한 아이라서요. 하인들도 봤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최진사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을 요양 보내야겠소. 박 씨는 속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어요, 여보. 사흘 후 정씨 부인을 내보내는 날이 왔습니다. 정씨 부인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챙겼어요. 평생 모은 재산도 귀한 물건들도 모두 두고 가야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셔야 합니다. 최진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 씨가 옆에서 재촉했어요. 그때 세찬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정씨 부인은 손자들을 불렀습니다. 상우야, 상민아, 상우야. 7살 쌍둥이들이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미가 잠깐 다녀온다. 정씨 부인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새 손자를 꼭 안았어요. 할미 말 잘 들어라. 할머니, 가지 마세요. 상우가 할머니 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갈게요. 상민이와 상호도 매달렸죠. 안 된다. 최진사가 아이들을 떼어냈습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울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정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손자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상우야, 할미가 약속한다. 반드시 돌아온다. 정말요? 상민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미가 너희를 지킬 게다. 할머니, 언제 오세요? 상우가 물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상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곧 올 게다. 그때까지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거라. 정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새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똑같이 생긴 새 얼굴, 눈물로 젖은 새 얼굴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하지만 정씨 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박 씨가 대문 안쪽에 서서 차갑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정씨 부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 씨, 두고 보거라. 내가 반드시 돌아가서 내 손주들을 지켜내리라. 대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정씨 부인은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51살, 아직 늙지도 않은 나이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만 들고 걸었어요.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친척집에 가봤자 환영받지 못할 게 뻔했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최진사 댁 어르신 아니신가? 노망 들어서 쫓겨나셨다던데. 정씨 부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잘까? 주막에 들어갔어요. 보따리에서 은전 몇 냥을 꺼냈습니다. 하룻밤 묵을 수 있겠소? 주막 주인은 은전을 받고 방을 내줬습니다. 정씨 부인은 작은 방에 들어가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런 꼴이 되다니. 정씨 부인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울 시간이 없어. 손주들을 구해야 해. 보따리를 열어 남은 재산을 확인했어요. 은전 20냥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었어요. 정씨 부인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을 벌어야 해. 그리고 힘을 키운 다음 돌아가야지. 박 씨를 이기려면 재산이 필요했어요. 그냥 돌아가면 또 쫓겨날 게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 근처에 장사할 만한 곳이 있소? 글쎄요. 장터가 저쪽에 있긴 한데. 주막 주인이 가리켰습니다. 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소. 장터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어요. 온갖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약재 장수가 눈에 띄었어요. 약재를 팔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다가갔죠. 어르신, 약재 장사가 잘 되십니까? 약재 장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합니다. 어디서 약재를 구하십니까? 산에서 직접 캐기도 하고 약방에서 떼오기도 합니다. 정씨 부인은 약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 어른들께 배웠거든요.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좋은지 다 알았어요. 나도 약재 장사를 해볼까? 정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은전 20냥으로 약재를 떼왔어요. 인삼, 당귀, 황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약재를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렸어요.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이라 믿지 못한 거죠.
하지만 정 씨 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 약초는 기침에 좋습니다. 이건 소화에 좋고요. 며칠이 지나자 손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 부인의 약재가 좋다는 소문이 났거든요. 제대로 된 약재를 정직하게 팔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전 20냥이 은전 40냥이 되었어요. 두 달이 지나자 은전 100냥이 되었습니다. 정 씨 부인은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터에 나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어요. 손님들은 정 씨 부인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전 300냥이 모였어요. 정 씨 부인은 약방을 하나 샀습니다. 작은 약방이었지만 자기 가게였죠. 약방을 운영하며 돈을 더 벌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은전 800냥이 되었어요. 정 씨 부인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밤에는 손주들 생각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상우, 상민, 상호.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박 씨가 아이들을 괴롭히진 않을까? 꼭 성공해서 돌아가야 해. 정 씨 부인은 다짐했습니다. 내 손주들을 구해야 해. 한편 최진사 댁에서는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 씨 부인이 떠난 직후부터 박 씨는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여보,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삽시다. 박 씨는 최진사에게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를 쫓아낸 것이 양심에 걸렸거든요. 밤에는 어머니 꿈을 꾸었어요. 어머니가 대문 밖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꿈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최진사를 달랬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요양 중이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최진사는 그 말을 믿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박 씨는 최진사 몰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김서방을 만났어요. 서방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김서방은 박 씨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당신. 이제 저 늙은이도 없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소. 둘은 밤마다 만났습니다. 최진사가 잠든 사이 박 씨는 몰래 빠져나갔어요. 김서방과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재산을 조금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논 5마지기를 팔았어요. 은전 80냥을 받았습니다. 김서방과 나눠 가졌죠. 한 달 후 또 논 5마지기를 팔았습니다. 최진사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박 씨가 잘 속였거든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집안 경조사가 있다.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논밭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50마지기 중 25마지기가 사라진 거예요. 최진사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박 씨, 우리 논밭이 왜 이렇게 줄었소? 박 씨는 태연하게 거짓말했어요. 여보, 흉년이 들어서 팔 수밖에 없었어요. 세금도 내야 했고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씨가 김서방과 탕진한 거였죠. 둘은 술과 노름에 돈을 쏟아부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논밭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은전도 바닥이 났습니다. 최진사는 충격을 받았죠. 박 씨, 대체 무슨 일이요? 우리 재산이 왜 이렇게 없어졌소? 최진사가 따졌습니다. 박 씨는 울먹이며 변명했어요. 여보, 제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최진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박 씨를 몰래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박 씨가 김서방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둘은 껴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박 씨를 기다렸습니다. 박 씨가 돌아오자 따졌어요.
당신 김서방과 무슨 사이요? 박 씨는 처음엔 발뺌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최진사는 보았다고 했죠. 박 씨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래요. 김서방이 내 정부예요. 박 씨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무능한 남자보다 훨씬 낫죠. 최진사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머니를 쫓아낸 것도 당신 계략이었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저 늙은이가 없어야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최진사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옳았어요. 당신이 사기꾼이었어. 박 씨는 비웃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었는걸요. 최진사는 그날부터 병이 들었습니다. 화병이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생각, 아들들 생각에 괴로워했죠. 내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최진사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나자 최진사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어요. 박 씨는 남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김서방과 계속 만났고 남은 재산을 탕진했어요. 집까지 팔려고 했습니다. 최진사는 9살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상우야, 상민아, 상호야. 새 아들이 아버지 곁으로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상우가 물었습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너희에게 미안하구나. 왜요, 아버지? 상민이가 물었습니다. 최진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를 쫓아낸 것이 잘못이었어. 박 씨를 믿은 것도 잘못이었고, 아버지. 상호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최진사는 새 아들의 손을 꼭 쥐었어요. 너희 할머니를 찾아라. 최진사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용서를 빌어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씀드려라. 네, 아버지. 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최진사는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최진사는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병으로 죽은 거예요. 박 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장례도 간소하게 치렀어요. 돈이 아까웠거든요. 상우, 상민, 상호는 아버지관 앞에서 울었습니다. 최진사가 죽자 박 씨는 노골적으로 아이들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김서방을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이제 최진사도 없으니 눈치 볼 것도 없었습니다. 저 아이들 어떻게 하지? 박 씨가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아이들을 보며 말했어요. 팔아버리지 그래. 아직 어린데 누가 사려고 하겠어.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그냥 쫓아내. 알아서 살겠지. 박 씨는 며칠 후 집을 팔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어요. 은전 200냥을 받았습니다. 김서방과 나눠 가졌죠. 집을 산 새 주인이 들어오는 날, 박 씨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이제 나가라. 이 집은 팔렸다. 어디로 가요? 상우가 물었습니다. 박 씨는 싸늘하게 웃었어요. 알아서 살아. 거지라도 하든지. 우리 할머니한테 갈게요. 상민이가 말했습니다. 박 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나 아니? 아이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몰랐거든요. 박 씨는 아이들을 대문 밖으로 내몰았어요.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9살 새 쌍둥이는 거리에 내몰렸어요. 형아, 우리 어떡해? 상우가 울먹였습니다. 상우는 동생들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할머니를 찾아내자. 세 형제는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첫날 밤은 처마 밑에서 잤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쫓아냈어요. 저리 가. 거지 새끼들. 며칠이 지나자 얼굴이 더러워졌습니다. 옷도 찢어지고 해졌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손발은 동상에 걸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 형제는 완전히 거지꼴이 되었어요. 장터를 떠돌며 구걸했습니다. 어떤 날은 밥을 얻어먹고 어떤 날은 굶었죠. 형아, 배고파. 상우가 말했습니다. 상우는 동생을 안아줬어요. 조금만 참아. 곧 누가 밥을 줄 거야. 상민이는 장터에서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짐을 날라주고 몇 푼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떡 한 조각을 사서 셋이 나눠 먹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지만 세 형제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거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상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찾으러 다니자. 다른 마을도 가보자. 상민이와 상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형제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할머니를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 계신지 아무도 몰랐죠. 1년이 지났습니다. 10살이 된 세 형제는 여전히 거지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버텼죠. 형아, 할머니가 우리를 찾으러 오실까? 상우가 물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머니가 약속하셨잖아. 꼭 돌아온다고. 2년이 지났습니다. 11살이 되었어요. 세 형제는 다시 원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장터에서 구걸하며 지냈죠. 3년째 되던 해 12살이 되었습니다. 세 형제는 여전히 거지로 살았어요.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꼭 오실 거야. 상우는 매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실 거야.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세 형제는 장터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손을 내밀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빌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옷을 입은 부인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정씨 부인이었어요. 5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정씨 부인은 장터를 둘러보다가 구걸하는 새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상우, 상민, 상호였어요. 할머니. 상우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씨 부인을 바라봤어요. 정말 할머니세요? 정씨 부인은 달려가서 새 손자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상우야, 상민아, 상우야. 할미가 왔다. 할머니. 세 형제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어요. 정씨 부인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정씨 부인은 손자들을 살펴봤어요. 뼈만 남은 몸, 더러운 옷, 헝클어진 머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 기다렸어요. 상민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꼭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할미가 약속했잖아. 정씨 부인은 손자들을 꼭 안았어요. 이제 괜찮다. 할미가 너희를 지킬 게다. 정씨 부인은 새 손자를 데리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방을 얻어 아이들을 씻기고 새 옷을 입혔어요. 밥도 배불리 먹였습니다. 세 형제는 5년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어요. 정씨 부인도 눈물을 닦으며 지켜봤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상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씨 부인은 놀랐어요. 뭐라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상민이가 말했습니다. 박 씨가 바람 피운 걸 알고 충격받으셨대요. 박 씨가 집도 팔고 우리를 쫓아냈어요. 상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지가 됐어요.
정 씨 부인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 씨 그년이. 하지만 화를 참았어요. 지금은 손자들을 돌보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이제 괜찮다. 정 씨 부인은 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할미가 모든 걸 해결할 게다. 정 씨 부인은 다음 날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주인을 만나 물었습니다. 이 집을 팔 생각 없으십니까? 글쎄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정 씨 부인은 은전 주머니를 꺼냈어요. 은전 500냥을 드리겠소. 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냥이요? 그럼. 정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좋습니다. 팔겠습니다. 정 씨 부인은 옛집을 되찾았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새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이에요. 상우가 기뻐했습니다. 정 씨 부인은 미소 지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집이란다. 정 씨 부인은 집을 정리하고 손자들을 위한 방을 꾸몄습니다. 좋은 이불을 깔고 책상도 놓았어요. 새 손자는 5년 만에 제대로 된 방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 씨 부인은 손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을 불러 진찰을 받았어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이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몸에 살이 붙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정 씨 부인은 훈장을 모셨습니다. 제 손주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 손자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글을 읽고 외웠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꼭 과거 급제해서 할머니께 보답하겠습니다. 상우가 말했습니다. 정 씨 부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잘하거라. 할미는 너희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기쁘단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새 손자는 눈에 띄게 실력이 늘었어요. 훈장이 감탄했습니다. 는 거지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고 박 씨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천안 주막에서 일하며 연명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최진사 댁 옛집에 정 씨 부인이 돌아왔다는 소문이었어요. 그것도 큰 부자가 되어서요.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늙은이가 살아있다고? 게다가 부자라고? 며칠 후 박 씨는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고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박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 씨 부인을 뵙고 싶습니다.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정 씨 부인이 나왔어요. 박 씨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느냐? 정 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 씨는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 씨 부인은 냉정했어요. 용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 씨 부인은 박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는 나를 귀신으로 괴롭혔다. 재산을 빼앗고 쫓아냈다.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 손주들을 거지로 만들었다. 박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 씨 부인은 계속 말했어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복수도 하지 않겠다. 정 씨 부인은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저 사람을 내보내라.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박 씨는 끌려나갔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박 씨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상우, 상민, 상우는 22살이 되었어요. 세 형제는 한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61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손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좋은 스승을 모시고 좋은 책을 구해주고 밤낮으로 격려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과거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상우가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세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너희 실력이면 충분히 급제할 게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꼭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 상민이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머니께 보답하겠습니다. 상우도 다짐했습니다. 세 형제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정씨 부인은 매일 기도했어요. 부디 우리 손주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하소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사람이 달려왔어요. 한씨 부인, 한씨 부인. 무슨 일입니까? 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상우 도련님께서 장원급제를 하셨습니다. 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상민 도련님께서는 탐화급제, 상우 도련님께서는 병가급제를 하셨습니다. 삼형제가 모두 급제한 겁니다. 정씨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쌍둥이 삼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세 형제가 금이환양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세 형제는 곧장 할머니께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함께 절을 올렸어요. 정씨 부인은 세 손자를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할미가 자랑스럽구나. 임금도 세 형제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쌍둥이 삼형제가 모두 급제하다니 경사로다. 특별히 포상을 내려라. 며칠 후 거짓골의 박 씨가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도련님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상우가 나왔습니다. 차갑게 박 씨를 내려다봤어요. 당신은 우리 할머니를 귀신으로 괴롭히고 쫓아낸 사기꾼이요. 상민이도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원수요. 상우도 나왔어요. 우리를 거지로 만든 악녀요. 박 씨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세 형제는 냉정했어요. 당장 꺼지시오. 상우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박 씨는 쫓겨났습니다. 세 형제는 다시는 박 씨를 만나지 않았어요. 정씨 부인은 손자들의 성공을 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세 손자는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어요. 5년 후 정씨 부인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66의 나이였어요. 세 손자는 할머니의 장례를 극진히 치렀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십시오. 저희가 할머니 가르침을 잊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세 형제는 평생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백성을 위해 일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렇게 정씨 부인과 세 손자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계모에게 쫓겨났지만 다시 일어나 손주들을 지킨 할머니의 이야기로 말이죠.